안녕하세요. 제 자신을 사랑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돌이켜보면 과거엔 나름대로의 고초가 많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제 자신으로 태어나겠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답니다. 다시 그 많은 고생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아온 제 스스로가 장하고 제법 기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 제 인생이 무작정 누군가에게 무시와 조롱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긴 시간 동안 지속됐는데 저는 오늘 바로 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부디 제 사연을 들으며 남의 인생을 무시하는 일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양가 모두 가난해 외조부모님과 조부모님 모두 부모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제 나이 13살에 엄마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이죠. 여보, 당신 그렇게 만든 놈은 버젓이 잘만 살아있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빨리 가버린 거야? 나 혼자 우리 아들, 딸 어떻게 키우고 살라고? 사고를 낸 젊은 운전자는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엄마를 잃은 우리 가족에게 그 사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용접공으로 일하던 아빤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술만 드셨죠. 아빠, 제가 밥 차려왔어요. 좀 드세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에 무너져 있는 아빠를 보는 것도 너무 슬프고 무서웠어요. 저는 예전에 엄마에게 배웠던 대로 밥을 지어보고 햄도 굽고 계란 후라이도 만들어 아빠에게 밥상을 차려드렸어요. 저보다 한 살 많았던 오빤 학교가 끝나면 집에 돌아와 청소를 했죠. 그렇게 우리 남매는 밥을 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을 하며 엄마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너희 봐서라도 다시 힘낼게. 그런 우리를 보며 1년의 방황 끝에 아빠는 다시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아빠는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게 문제였을까요? 아빠는 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18살, 오빠 나이 19살 때 말이죠. 불쌍한 내 새끼들, 이 박복한 것들을 어쩌노. 당시 저희 외조부님과 할아버진 모두 돌아가시고 할머니만이 살아계셨어요.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쓰러진 아빠를 간병해야 했던 우리 남매를 안타까워하셨지만 할머니 또한 당시 암투병 중이셨던지라 우리를 도울 수 없으셨죠. 원래도 왕래가 없던 외가족 친척들은 엄마가 돌아가신 뒤 연락이 끊겼고 작은 아버지랑 두 고모는 자신들도 형편이 어렵다며 우리를 외면하더군요. 미안하다. 나도 너희 고모들도 지금 돈 모아서 너희들 할머니 병원비 대기도 빠듯해. 우리도 없는 형편에 자식들 키우느라 등골이 휠지경이야. 너희도 곧 성인이니까 너희 인생은 너희들이 좀 책임지렴. 냉정하게 말한 작은 아버지와 고모들은 딱 한 번씩 문병을 온 뒤론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투병 끝에 5개월 뒤 세상을 떠나셨죠. 10대 끝자락이었던 저와 오빠는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우측 전신 편마비가 온 아빠의 간병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말씀도 거동도 못했던 아빠 옆에 누군간 계속 있어야 했으니까요. 병원 측의 도움으로 우리가 학교에 있을 땐 간병인을 구하긴 했지만 가뜩이나 없던 형편에 고등학생인 우리에게 24시간 간병인을 쓸 여유는 없었어요. 선진아, 돈은 오빠가 벌 테니까 넌 공부해서 대학 가. 어떻게든 오빠가 너 뒷바라진 해줄 테니까. 됐어. 나보다 고작 한 살 많으면서 오빠가 왜 집안을 다 책임져. 나도 대학 안 가고 돈 벌 거야. 오빠, 아빠도 조금씩이지만 좋아지고 계시니까
우리 힘내자. 대학 정 가고 싶으면 나중에 아빠 건강해지고 나도 돈 벌어서 가면 되지 뭐. 오빠와 저는 대학에 가지 않고 성인이 되자마자 곧장 취업을 했습니다. 오빠는 친구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 공사 현장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죠. 그렇게 아빠의 요양병원비를 내고 간병을 하며 저와 오빠는 20대 초반 시절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빠가 어린 너희에게 침만 되는구나. 아빠, 계속 미안하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저랑 오빠랑 지금 행복해요. 둘 다 돈 벌고 있으니까 전보다 집안 형편도 낫고 아빠도 계속 나아지고 있잖아요. 아빠는 절뚝이며 스스로 거동까진 가능하셨지만 뇌와 몸의 기능이 전부 돌아오지 않아 혼자 생활이 불가능하셨습니다. 미안해하는 아빠를 보며 저와 오빤 눈물을 훔치곤 했죠. 우린 언젠간 재활에 성공해 꼭 아빠를 꼭 집에 모시고 오리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뇌에 또다시 출혈이 온 아빤 제 나이 24살에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아빠,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제 그만 엄마 곁으로 편하게 보내드리자. 오빠 서로를 의지하며 흐느끼는데 한편으론 이제 다 끝인가 싶어 묘한 안도감도 들더군요. 그동안 제 삶은 온데간데 없이 늘 일과 아빠 간병에만 매달려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감정이 드는 제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한동안 슬픔과 더불어 괴로움에 시달리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오빠, 난 원래부터 이렇게 못된 애였던 걸까? 어떻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지? 괜찮아, 선진아. 오빠도 마찬가지야. 나도 그랬어. 우리 그동안 그만큼 힘들었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야. 자책하지 마. 오빠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 힘든 시기에 조금 더 오래 갇혀 있었을 거예요. 오빠 덕에 마음을 다잡은 전 일상으로 돌아와 이번엔 제 삶에 매진하기 시작했죠. 저는 열심히 공장을 다니며 월급의 80%는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돈에 쫓기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빠가 나이 30살에 결혼을 하며 저는 오빠가 살던 전셋집을 나와 자취를 시작했어요. 아빠가 물려주신 전셋집 보증금은 오빠와 저 둘이 반반 나눠 가졌죠. 그리고 전 그 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해 33살에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진심으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 나였으면 그 힘든 시간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이젠 내가 당신한테 힘이 돼줄게. 건설업계에서 일하던 남편 직업은 크레인 기사였어요. 공장 지인 소개로 나간 소개팅에서 남편은 제게 첫눈에 반했다고 수줍게 고백했었죠. 그런 순박한 면과 만남을 지속하며 느낀 책임감 강한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했던 거예요. 크레인 기사라고? 동종업계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좋네. 박서방, 내 동생 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부디 잘 부탁해. 오빠는 능력 있는 남자에게 동생을 시집 보내 안심이라는 농담을 건네며 남편을 환영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남편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남편의 부모였던 시모는 그런 장남이 별로 자랑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더군요. 에휴,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꼭 자기처럼 몸쓴 여자를 만나가지고 세상에 선생님, 회사원, 공무원 이렇게 번듯한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공순이라니. 게다가 뭐 고아? 에휴,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내 팔자야. 시모는 대학에서 식품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홍대 쪽에서 제법 이름난 레스토랑의 셰프였던 시동생과 남편을 대놓고 차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벌이가 얼마나 되는 걸 떠나 거치 번지르르한 일만 훌륭한 직업이라고 여겼죠. 정작 시어머니 본인은 평생 주부로 사셨는데 말입니다. 한마디로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엄청 신경 쓰는 허영심 가득한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니 고아에 직업도 별 볼 일 없던 절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건 당연치사였습니다. 저를 보는 눈초리가 곱지 않다는 거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별말이 없어 미처 그런 분인 줄 몰랐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 결혼 망치지 말라며 시아버지가 시모를 단단히 단속했던 거더라고요. 시모와 정반대였던 시아버진 굉장히 좋은 분이셨거든요. 당신 그 주둥이 안다 물어? 그렇게 치면 부모님 전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도 고아 아니야. 어떻게 장하게 살아온 며느리를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해? 당신은 공장 나가서 일이나 한번 해보고 그런 소리를 해. 평생 손세차장하던 내 직업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더니만 이젠 자식하고 며느리한테까지 직업 타령이야? 부끄러운 줄을 알아. 미안하다 세아가. 저 사람 말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다. 손세차장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시아버진 당시엔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계셨어요. 시모는 그런 시아버지 직업을 늘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나중에 남편이 말해주었죠. 저희 엄마가 좀 주책이죠? 근데 제가 형보다 워낙 잘난 걸 어쩌겠어요. 형수님이 이해하세요. 전 세상에서 제 남편이 제일 멋지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시던 간에 형 앞에서 그런 말 대놓고 하는 건 좀 신중히 하지 않을까요, 도련님? 시동생은 그런 시모를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초반이라 시댁이 어렵긴 했지만 대놓고 형을 무시하는 시동생의 말만은 가만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날카롭게 한마디 쏘아붙였더니 시동생은 어깨를 으쓱하곤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허허, 우리 며느리가 아주 맞는 말만 골라 하는구나. 세아가, 난 네가 내 며느리여서 참 좋단다. 씩씩하고 당당하고 줏대까지 확실하니 말이야. 씩씩해? 자기 시동생한테 말본새가 저게 뭐야? 저런 건 되바라지다고 하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동안 저랑 주덕이 차별하는 건 참았어도 제 아내까지 무시하는 건 저 그냥 두고 못 봐요. 아시겠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와 남편이 제 편을 들자 시모는 점점 더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더군요. 저와 남편이 마음에 안 드니 결혼한 지 1년 뒤 낳은 저희 아들마저 시모는 별로 탐탁지 않게 여겼죠. 시동생만 좋아하던 시모가 저희가 결혼한 지 3년 뒤 수도권 대학 조교수로 일하던 동서와 결혼했을 때 입이 찢어져라 환영한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수 며느님 오셨어. 어서 와라. 얘 어머마 뭐하니? 얼른 차라도 내오지 않고. 같은 며느리건만 명절이나 시댁 모임 때만 되면 시모는 대놓고 저와 동서를 차별했어요. 그래도 처음엔 먼저 시집온 며느리로서 동서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를 눈치채고 점점 건방지게 굴던 동서의 태도에 그런 마음이 싹 다 가셔버렸죠. 시댁에 오면 주방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려는 동서를 저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동서, 여기 우리 남편도 나랑 같이 음식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얼른 와서 앞치마 입어. 죄송해요, 형님. 전 공부만 하던 교수라 몸 쓰는 일에 익숙지가 않아서요. 그럼 동서는 집에선 음식도 안 하고 청소도 빨래에도 손 하나 까딱 안 해? 전부 서방님 혼자 하는 거야? 그건 아닌데요. 집에서 하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 쓸데없는 핑계 대지 말고 빨리 와. 내가 직접 입혀주러 가기 전에. 서방님은 이따가 설거지 해주세요. 형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동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해. 하루 종일 몸 쓰는 일이 익숙한 너랑 고상한 둘째랑 같니? 어디 귀한 우리 교수 며느리한테 앞치마를 입히려고 들어? 집안일에 고상하고 아니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럼 대학 교수들은 자기 손으로 음식도 못 해먹고 사나요? 어머님, 저 정말 맏며느리로서 이 집에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시애미한테 한마디를 안 지지, 한마디를. 시모까지 결국 아무 말 못하자 동서는 입을 삐죽이며 앞치마를 맸습니다. 누군간 제게 되바라진 며느리라며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웬만하면 잠자코 있겠지만 시모와 동서 행동이 저와 더불어 제 남편을 향한 무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제 남편을 누가 무시하는 건 절대 참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기가 죽으면 그게 곧 남편 기를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가 밀리자 동서는 다른 식으로 저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이더군요. 동서는 제 가방끈이 짧다는 걸 약점 삼아 저를 무시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서방님 차 바꿨어? 밖에 못 보던 외제차 세워져 있던데. 멋있더라. 보는 눈은 있으시네요, 형님. 그거 제 차예요. 서울에서 학교까지 출퇴근하는데 교수차가 후줄근하면 학생들 보기 좀 그래서 이번에 바꿨어요. 교수 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긴 오래된 국산차 끌고 다닌 형님은 품이 있는 직업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형님, 고졸이라고 하셨나요? 요즘 세상에도 고졸이 있긴 있어요? 제 주위엔 다 석사 아니면 저처럼 박사라서요.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게 유일한 한이라 동서의 그 말에 가슴이 따끔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기죽을 필요는 없었죠. 그 점이 제 아쉬움이지 잘못은 아니었으니까요. 학생 가르치는 교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편협해서 어떡해? 동서 밖에 나가서 그런 말하고 다니면 계란 맞아. 대학 안 가고 바로 사회에 뛰어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형수님, 지금 발끈하신 거예요? 그 와중에 시동생은 저를 약올렸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이 동서와 시동생에게 버럭하자 둘 다 합주기가 되었죠. 안에서 듣고 있는데 진짜 못 들어주겠네. 재수 씨, 저도 고졸입니다. 대학 가고 대학원 가면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인성교육을 뇌에서 아예 지워버리기라도 한답니까? 하는 말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곤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자꾸 교수 하는데 아직 부교수도 못된 조교수 아닙니까, 재수 씨? 그렇게 온몸에 명품 바르고 허영떨 시간에 부교수로 승진하려면 그 연구인가 뭔가에 더 몰두해야 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잘 하고 있거든요. 조교수도 학생들은 다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저 연봉도 5천만 원이 넘는다고요. 연봉이니 교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 부심, 학벌 부심 부릴 시간에 자기 개발에 더 몰두하란 소리입니다.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고작 그런 걸로 손윗 사람을 까내립니까? 그리고 야 박주더, 너 안 닥쳐? 네 주둥이랑 네 아내 관리 똑바로 해. 재수씨 저딴 소리 하는 거 보면서 거드는 네가 재수씨보다 더 나빠. 한 번만 더 이런 꼴 보이면 그때 나 가만 안 있는다. 너희 그만들 해라. 윗사람이 돼서 마음을 넓게 쓸 줄도 알아야지. 아주 동생이랑 자기 동설 쥐잡듯이 잡네. 당신이나 가만히 있어. 큰애 부부가 맞는 말만 딱딱 하는데 뭐가 문제야? 주덕이, 둘째 아가, 둘 다 앞으로 행동거지 조심하거라. 말로 지은 죄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는다고 할 만큼 무거운 거야. 시아버지까지 저희 편을 들자 시모와 시동생 부부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이웃이 댁은 점점 편을 가르는 듯한 분위기가 되어갔어요. 시모는 항상 시동생 부부만 챙겼고 시아버진 우리 편을 들며 시모를 나무라기 바빴죠. 시동생은 동서가 아들을 낳은 결혼한 지 4년 뒤 자신의 레스토랑을 직접 개업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주춤했던 시모와 시동생 부부의 기고만장은 하늘을 찌를 듯 해지더군요. 형님, 공장 일이 그렇게 박봉이에요? 아주버님은 자기 크레인까지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자면서 벌이가 별로신가? 왜 매번 옷이 후줄근해요? 한성이도 7살이면 슬슬 알 거 아는 나이인데 좋은 옷 좀 입히고 다니시지. 우리 아들도 내 남편하고 내 옷도 싸구려 아니야. 나름 브랜드 있는 옷 사서 오래오래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거야. 맨날 명품만 사는 동서 눈엔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동서야말로 서방님하고 둘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사치가 심한 거 아니야? 하루가 다르게 잘하는 갓난의 옷을
하나같이 비싼 걸로만 사들이면 나중에 다 어쩌려고 그래. 둘째도 안 낳는다며. 레스토랑 대표랑 교수 체면이 있죠. 품위 유지비 모르세요, 형님? 공장 다니고 공사판 일하는 형님 부부랑 저일 비교하면 어떡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산다고 둘째 내한테까지 왜 후줄근하게 살라고 훈수질이야? 너희 신경 꺼. 둘째야. 이번에 네가 사다 준 명품백 들고 동창 모임 갔었는데 교수 며느리가 사줬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부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 네 덕에 내 어깨가 쑥쑥 올라간다니까. 큰애 쟨 저번에 꼴랑 100만 원도 안 하는 옷 사줘놓고 내가 이게 명품 축에나 드냐니까 기분 상했는지 그 뒤엔 용돈으로 퉁치더라. 아무튼 속이 좁긴. 특히 시모와 동서는 시아버지와 제 남편이 없을 때만 눈치를 보다 제게 저런 소리를 해댔습니다. 매번 받아치는 것도 피곤하고 자랑할 게 저렇게 없나 싶어 한심하기도 해 저는 점차 입을 다물었어요. 마음 같아선 시댁에 아예 안 가고 싶었지만 제게 잘해주시는 시아버지를 떠올리면 그러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꾹꾹 참던 제 화가 결국 터져버리는 사건이 제 아들이 9살이 됐던 해 그만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시아버지 생신날인 어느 주말이었어요. 우린 밖에서 외식을 하고 다 같이 시댁에 돌아와 시간을 보냈는데 학교 숙제를 가져와서 하고 있던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엄마, 나 영어 숙제하고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어. 그건 그려진 이미지에 맞는 영어 단어를 적는 문제였습니다.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되긴 했지만 아들을 공부시키려 저도 따로 공부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 2학년 문제 정도는 쉽게 알려줄 수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알맞는 영어 단어 몇 개를 불러주며 그 단어들의 뜻을 가르쳐줬죠. 그런데 가만히 저를 보고 있던 동선 갑자기 푹 하고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저는 저를 보고 그러는 건가 싶어 동서를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저를 또다시 조롱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자리엔 제 남편도 함께 있었는데 저를 놀리고 싶어서 근질거리는 입을 참지 못한 것 같았어요. 형님, 그거 너무 콩글리시 발음 아니에요? 애를 가르치려면 정확한 발음으로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너무 웃겨. 무식하면 티내지나 마세요 좀. 무식한 것도 죄예요 죄. 근래 들어서 제일 웃긴 소리 들었네. 어머님도 들으셨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들을까 봐 창피하네요 정말. 그러게 말이야. 예, 내가 읽어도 그것보단 잘 읽겠다. 넌 망신스럽게 왜 교수 앞에서 그런 되도 않는 영어를 쓰고 그러니? 한성아, 그런 건 무식한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여기 작은 엄마한테 물어봐. 너희 작은 엄만 교수님이야. 완전 똑똑한 사람. 제가 알기로 시모는 중졸이었어요. 시모 또한 영어를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동서가 동의를 구하니 자신도 웃긴 척 따라 웃으며 과하게 저를 조롱했죠. 소파에 드러누워 있던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말을 듣고 실실 쪼갰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버렸는데 웃느라 바쁜 동선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애가 듣는 앞에서 저러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아주겠더라고요. 그렇게 입을 열어 한마디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어글리, 피그. 뭐? 작은 엄마한테 맞는 단어야 엄마. 어글리, 피그. 갑자기 저희 아들이 동서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못생긴 돼지라는 말을 영어로 하더군요. 사람 외모 가지고 비하하면 안 되지만 동서는 썩 예쁘다고 말할 수 있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키 157에 80kg는 나갈 것 같은 육중한 몸이기도 했죠. 애들은 순수하다는 말이 거기서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웃음을 막지 못하고 후하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얼굴이 거의 터질 듯 달아올라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형님, 애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킨 거예요? 어떻게 저런 못된 말을 하게 내버려 두냐고요? 미안 동서.
나도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나도 모르게 웃어버렸네. 동서처럼 나도 근래 들어서 제일 웃긴 소리 들었다. 애들이 순수해서 그런 거니까 어른으로서 이해 좀 해줘. 내가 따끔하게 혼은 낼게. 한성아, 그런 말을 그렇게 대놓고 하면 안 되지. 그건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이야. 저는 겨우 웃음을 그치며 아들을 슬쩍 나무랐습니다. 속 시원하긴 했지만 잘못된 행동은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게 아들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어진 아들의 말은 더더욱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작은 엄마 말도 어글리하게 못생기게 하잖아. 엄마가 사람은 늘 말을 예쁘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줬는데 작은 엄만 엄마한테 말을 못생기게 하는데 왜 난 하면 안 돼? 할머니, 전 왜 안 돼요? 할머니가 저한테 작은 엄만 똑똑하니까 작은 엄마 보고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할머니도 작은 엄마 말이 맞아서 같이 우리 엄마한테 못된 말 한 거 아니에요? 누굴 닮았는지 구구절절 하는 말이 어디 하나 틀린 데가 없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는지 시모 또한 뻥쪄 있었죠. 저는 그런 아들 손을 잡고 동서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 동서, 애들도 다 알지? 동서 말이 얼마나 못생기고 못되는지 말이야. 방에서 자고 있는 동서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걔도 나중에 동서 닮아서 주변 사람 무시하고 허영만 가득 찬 사람 되면 어떻게 할래? 이 어린애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 지금 제가 주변 사람 무시하고 허영만 가득 찬 사람이란 거예요? 그럼 몰랐어? 배움의 시작은 자기 자신 아는 데부터 시작이라던데 동성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다. 동서, 내가 오늘은 승질이 나서 동서한테 욕짓거리라도 퍼부어주려고 했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나 대신 독하게 말해줘서 이 정도로만 하는 거야. 동서, 나한테 앞으로 또 한 번 건방지게 굴었다간 그땐 교수고 뭐고 손윗 사람으로서 제대로 인성교육 들어갈 줄 알아. 오냐오냐 하니까 건방지게 어쩜 그렇게 하늘을 찔러? 그렇게 품위 해대는데 몸에 처바르고 다니는 명품이 아니라 품위는 인품에서 나오는 거야. 동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천박한 사람이야. 뭐, 입 열지 마. 그 짜증나는 입 열기만 하면 들고 있는 이물 바로 입에 끼얹어 버릴 테니까. 제 마지막 말에 맞대응하려던 동서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더군요. 그리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던 남편은 상상도 못한 제 모습에 어리나간 시동생을 향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박주더, 너 분위기 파가 안 돼? 똑바로 안 일어나? 너 내가 분명 네 마누라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했지? 아, 가만히 있었는데 왜 나한테 그래? 시동생은 그제야 부시럭대며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시동생의 코를 납작 눌러버렸습니다. 네 처가 내 아내 무시할 때 뒤에서 실실 쪼개던 거 다 봤어, 이 자식아.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내가 말했지. 마누라가 저딴 소리 하게 내버려두는 네가 더 문제인 인간이라고. 너네 집은 안 되겠다. 내가 5천 빌려주기로 한 거 없던 일로 치자. 너 같은 놈 집엔 내 돈 100원짜리 하나도 못 줘. 뭐? 아, 형. 치사하게 돈으로 1억이 있어? 갑자기 이러면 내 레스토랑 어쩌라고. 남편의 말에 시동생은 버럭하며 당황하더군요. 동서 또한 처음 듣는 얘긴지 굉장히 놀란 표정이었죠. 당신 아주버님한테 돈 빌리기로 했어? 아이씨, 그래. 우리 레스토랑 계속 장사가 안 돼서 월세도 못 내고 있단 말이야. 받은 대출만 해도 3천이 넘어 벌써. 그래서 형한테 사정사정해서 겨우 빌리기로 한 건데 당신 때문에 형 화났잖아. 시동생 부부는 갑자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시큰둥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구경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는데? 당신한테 말하면 그 돈까지 끌어다가 사치할까봐 그랬지. 내가 장사 안 된다고 계속 말했잖아. 집에 돈이 없으면 사람이 아낄 줄도 알아야지. 어쩜 사람 사치가 끝을 몰라. 당신 부교수라도 되면 연봉 많이 오른다며. 그래서 대출까지 끌어다가 명품 사재 끼고 낭비하더니 대체 그놈의 승진은 언제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결혼하고 6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조교수야. 여기서 대출 얘기를 왜 꺼내? 그리고 나도 승진할 거야. 할 거라고. 다 듣는데 쪽팔리게 그만 좀 해. 쪽팔린 건 아니야? 에이, 짜증나. 형, 내가 진짜 미안해. 나 진짜 대출도 받을 만큼 받았고 그 돈 없으면 힘들단 말이야. 당신도 원래 형수님한테 사과 안 해? 싫어. 나도 모욕당했어. 왜 나한테만 그래? 시동생은 우리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반면 동서는 정신 못 차리고 승질을 있는 대로 부리며 발을 쿵쿵댔죠.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계속 한숨을 쉬며 듣고 있던 시아버진 안방에서 대뜸 쇼핑백 하나를 들고 오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니들은 돈 잘 번다고 그렇게 잘난 체를 하더니 사치하느라 모은 돈이 하나도 없냐? 아니 돈은커녕 대출만 잔뜩이라고? 아이고 한심해라. 맨날 자랑질을 일삼더니 소갈맹이는 텅 비다 못해 썩어 있었구나. 자 얘했다. 생일 선물로 나 사다 준 이 명품 벨트나 가져가서 환불받아 살림에 보태 써라. 근데 이건 얼마짜리야? 왜 가격이 안 붙어 있어? 아니다. 영수증 있으면 줘봐라. 내가 직접 가서 환불받게. 그런데 시아버지의 말에 동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결국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황당한 말을 실토했죠. 그거 중고예요. 뭐라고? 친구 남편이 지겨워서 안 쓴다길래 우리 애 작아서 못 입는 명품 옷들이랑 바꾼 거예요. 그 브랜드 쇼핑백이랑 포장 박스만 인터넷으로 따로 샀어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주질 말던가. 네 친구 남편이 쓰던 걸 나한테 새 거인 척하고 선물로 줬다고? 그럼 백화점에서 이거 고르느라 하루 종일 돌아다녔네. 이게 요새 최고의 인기네 했던 것도 다 거짓말이란 소리네. 아주 허영의 끝을 달리는구나. 아주 네 시어머니랑 똑 닮았어. 당신 우리 아버지 선물을 그딴 식으로 마련했어? 그럼 내가 사라고 준 돈은? 그거 이번에 신상 가방이 너무 예쁘길래. 야! 볼수록 가관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동서에게 마구 소리를 질러댔어요. 시아버진 시끄럽게 굴지 말고 그냥 가라며 시동생 부부에게 잠들었던 조카를 안겨주곤 쫓아내버리시더군요. 그리곤 또다시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고 사과하셨죠. 며느리들 일에 사사건건 시애비가 간섭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 필요할 때 빼곤 뒤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면 안 됐던 것 같다. 둘째 꼬락서니가 아주 말이 아니야. 내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해 네가 상처를 받았겠구나.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아버님. 오히려 아버님 앞에서 계속 동서간에 안 좋은 모습 보여서 제가 죄송했는데요. 당신도 얼른 어머한테 사과해. 사람이 언제까지 그렇게 못나게 굴 거야? 내가 애들 보기 아주 창피해 죽겠어. 오죽하면 우리 손주가 그랬겠냐고. 내가 뭐가요? 니들도 손윗 사람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야.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지. 이제 통쾌하냐? 그 정도 했으면 됐으니까 주용이 너 괜히 돈 가지고 힘자랑하지 말고 주덕이한테 돈 빌려줘. 반면 시모는 끝까지 시동생 부부 편을 들더군요. 거기서 시모에 대한 마지막 인내의 끈이 떨어졌죠. 남편 또한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시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싫어요. 어머니도 주덕이도 재수씨도 아무도 마음을 저희한테 곱게 안 쓰는데 왜 저만 그래야 되나요? 어머니 차별에 저 정말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니까 맞서면서도 계속 찾아뵀었는데 저 이제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저 이 집 안 옵니다. 아버지만 따로 찾아뵙고 살 거예요. 그래야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도 이런 꼴을 더 안 볼 테니까요.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 먼저 가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남편은 시아버지께만 고개를 꾸벅한 뒤 저와 아들을 데리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아들 손을 잡고 나가다 저는 기암한 표정으로 서 있던 시모를 보고 한마디를 남겼죠. 그렇게 구박하던 저희 부부 결국 쫓아내게 됐으니 이제 속 시원하세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당했던 모욕 절대 잊지 않고 양분 삼아서 제 인생 더 발전해 나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돌아온 뒤 남편은 밤늦게까지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 앞에 앉아 함께 술잔을 기울여줬어요. 워낙에 심성이 착한 사람이니 자기 어머니에게 그런 모진 말을 하면서 자신도 많이 상처받았을 테니까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까지 무시당하게 만들어서 미안해. 진즉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도 미안해. 난 너무 못난 사람이야. 아니야, 괜찮아. 당신이 왜 못났어? 성실하지, 착하지, 좋은 남편이고 아빠인데 난 당신처럼 멋진 사람 세상에서 또 본 적이 없는데? 고마워, 여보. 저는 애처럼 우는 남편을 꼭 안고 달래줬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모는 더 이상 마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날 저녁 누군가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문을 열어보니 그 누군가는 바로 시동생과 동서였어요. 그런데 시동생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대뜸 동서 무릎을 꿇리더라고요. 자, 얼른 형수님한테 싹싹 빌어. 잘못했다고 빌라고. 안 그러면 당신 당장 이혼이야.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건방졌어요. 그러니까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저희 남편 돈 좀 빌려주세요. 형, 내가 이렇게 집사람 무릎까지 꿇렸으니까 이제 마음 풀고 나 돈 좀 해줘. 하던 레스토랑 망하면 나 전처럼 다시 고급 레스토랑 쪽엔 취업도 못해. 지금 비싸기만 하다 불친절하다 어쩐다. 인터넷 후기도 안 좋아서 올라오는 족족 삭제하고 있단 말이야. 이건 뭐 진심 어린 사과도 아니고 거의 어린애 떼쓰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 또한 기가 찬 표정으로 시동생과 동서를 번갈아 보더군요. 그리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의 말을 내뱉었어요. 싫어. 난 용서할 생각 없고 너 도와줄 마음도 없어. 니들이 혼자서도 잘났으니까 그렇게 사람 무시한 거 아니야? 네 마누라가 내 마누라 무시했으니까 그 복수는 내가 너한테 해줄 거야. 대출을 어떻게 더 받든 집을 팔든 알아서 해. 너희 집도 좋은 데로 이사 갔었잖아. 아이, 그거 월세로 들어간 거야. 그 비싼 집을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사. 있어 보이려고 들어간 거지. 이미 가지고 있던 돈 거의 다 날렸어. 형, 형은 장남이잖아. 동생을 도와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언제부터 날 형 취급했냐? 필요할 때만 손윗 사람 형 찾는 게 너나 어머니나 똑같은 사람들이야. 너도 내 인생에서 아웃이니까 당장 꺼져. 나가라고. 재수 씨도 꺼져요. 남편은 시동생과 동서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혼 당할까 무서웠는지 동서는 제 발목까지 잡고 매달렸는데 저는 냉정하게 그 손을 뿌리쳐 버렸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는지 이번엔 시모가 제게 전화로 노발대발을 하더군요. 니들 끝까지 주덕이네한테 돈 안 빌려줬다며? 아주 독하기가 짝이 없구나. 꼭 그렇게 네 시동생을 망하게 해야겠니? 고작 영어로 둘째가 너 좀 무시했다고? 넌 못 배워서 그렇게 인정머리도 없는 거야? 혹시 사과하시려나 싶어서 전화 받았더니 역시네요. 어머님, 늘 못 배워 먹은 사람처럼 말하던 사람은 바로 동서예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거는 건 어머님이고요. 저 처음 시집 왔을 때부터 저 며느리라고 말하기 창피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저 이제 어머님 며느리 안 하려고요. 그리고 더 이상 불쌍한 제 남편, 어머님한테 차별받는 아들도 안 시킬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서방님이랑 동서랑만 평생 붙어서 사세요. 저희는 아버님만 챙길 거니까. 뭐야? 너 정말 이렇게 인정머리 어깨 굴 거야? 동서랑 서방님 타고 다니던 외제차랑 명품들만 팔아도 몇 천만 원은 건지지 않겠어요? 힘들다는 와중에도 자기들 허영은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니 아직 배가 덜 고픈가 보죠. 이만 끊을게요. 그 뒤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저는 더 이상 시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우린 그 뒤 정말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어요.
남편과 전 아들을 데리고 밖에서 시아버지만 따로 배웠는데 죄송해하는 제게 오히려 시아버진 더욱 미안함을 내비치시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일찍 보낸 너한테 명절에 올 시댁마저 없애버려서 미안하구나. 고생 많이 하고 산 너한테 정말 좋은 시부모가 돼주고 싶었는데 내가 면목이 없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게 정말 좋은 시아버지신데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시동생 네와 안 보고 산지 1년 뒤 시아버진 시동생이 결국 레스토랑을 접고 동네 작은 양식집 주방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워낙 시동생 레스토랑의 소문이 별로였어서 고급 레스토랑에선 시동생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허영에 끝인 비싼 아파트 월세에서도 나와 작은 빌라 전셋집을 얻어 살고 있다고 했죠. 네 시애미한테 둘째가 사다 준 명품백 있지? 네 시애미가 백화점 가서 그걸 수선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거기서 그게 가품이라고 했다더구나. 그것도 A급도 아닌 저렴한 B급 짝퉁이라고 말이야. 근데 하필 그 백화점을 입이 제일 싼 친구랑 가는 바람에 창피해서 친구 모임도 못 나가겠다고 네 시애미가 얼마나 울고불고 하던지 원. 그렇게 좋아하던 둘째한테 발등 찍혔다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내 벨트 이어서 그거까지 들킨 게 창피했는지 그 뒤로 걔도 우리 집 오지도 않어. 주덕이 혼자서만 애 데리고 가끔 얼굴 비추고 있어. 집안이 이게 뭔 풍비박산인지 모르겠구나. 시동생네 몰락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듬해엔 동서가 다니던 대학에서 조교수 재임용에 실패했다더군요. 부교수로 계속 승진 못한 이유도 알고 보니 연구 업적도 형편없던 데다 학생 강의 평가도 최악이었어서라고 해요. 결정적으로 재임용 심사 때 자기 사생활 관련된 심부름까지 시키던 동서의 교수 갑질을 학생들이 폭로했다고 하네요.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제 인생 완전히 꼬였어요. 백수로 놀고 먹으려고 하길래 식당이라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했더니 교수 체면에 어떻게 그런 데서 일하냐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평판이 엉망이었는지 다른 대학에 취업도 안 되고 애는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댄다니까요. 살이 20kg는 더 찐 것 같아요. 틈만 나면 시동생이 이런 식으로 찾아와 하소연을 해댄다며 시아버지가 골치 아픈 듯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살이 더 찐 동서는 창피하다며 바깥 출입은 거의 하지도 않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면서요. 딸의 한심한 모습에 결국 동서의 친정 부모님이 조카만 자신들이 데려가 돌봐주고 있다고 했죠. 유일하게 걱정되던 게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랄 조카였는데 그거 하나만은 참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저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더니 조만간 이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인 얼마 전 결국 동서는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집 부친께서 많이 엄한 분이라고 들었는데 보지 못했어도 아마 눈물 쏙 빠지게 혼이 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동생네 집이 망하는 사이 저희 집은 정반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우선 우린 청약에 당첨돼 브랜드 신축 아파트로 최근에 입주했어요. 잘 될 땐 억소리 나던 남편의 벌이와 제 벌이를 아끼고 큰 목돈을 만들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물론 대출을 좀 끼긴 했지만 요새 서울 청약 아파트는 당첨이 돼도 들어가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비싸니까요. 그리고 저는 재작년에 정말 오래 일하던 공장을 나와 작은 봉제 공장을 직접 차렸습니다. 우와, 우리 마누라 이제 사장님이야? 정말 축하해 여보. 나도 학교 가서 자랑해야지. 우리 엄마 사장님이라고. 꽤 오래도록 준비하고 구상한 사업이라 막상 실행에 옮기고 나니 그렇게 가슴 벅찰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쌓은 인맥과 노하우 덕에 2년이 지난 지금 나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올해부터 염원하던 사이버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12살로 어느 정도 자랐고
사업도 조금씩 자리 잡아 가고 있으니 제 인생을 더 발전시키고 싶었거든요. 덕분에 안 그래도 바쁜 일상이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긴 해도 열심히 도와주는 남편과 아들의 응원 덕에 힘이 난답니다. 저희 친정오빠 세연이도 이런 제 도전을 응원하고 축하해주고 있어요. 한편 시아버지께 저희 이야기를 들었는지 은근슬쩍 시모는 제게 문자를 하나 보냈더군요. 그런데 그 문자라는 것이 참 씁쓸한 내용이었죠. 어머마, 잘 지내니? 주용인 통내 연락을 안 받아서 내 너한테 해본다. 예전엔 내가 많이 미안했어. 나 많이 반성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주용이한테 잘 얘기해서 다시 집에도 좀 오고 그러면 안 될까? 그리고 너 사장님 됐다며? 축하한다. 저 어머마, 얼마 전에 오랜만에 모임 나갔다가 우리 맏며느리 공장 사장님이라고 하니까 다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더라. 둘째 그것이 나한테 준 짝퉁 가방 때문에 내 이미지가 완전 엉망이 됐지 뭐니. 네가 다음 모임 때 슬쩍 와서 인사도 하고 내 체면 좀 살려주면 안 될까? 요즘 너무 외롭구나. 네 시애비랑도 소원하고 주덕인 자기 형 화 돋아서 자기도 못 빌리게 한 거에 나도 한몫했다면서 나만 보면 찬바람이 쌩쌩 분다. 보고 싶구나. 시모는 그제야 제게 사과를 하며 제게 우리 며느리라고 하더군요. 하필 그 문자를 남편도 함께 확인하게 됐는데 남편은 아무런 답장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 답장하면 계속 연락 올 거라면서요. 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어머니도 동생도 아직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나한텐 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아버지랑 당신 그리고 우리 한성이만 있으면 돼.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받아왔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남편을 꼭 안아주었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남편 말처럼 우릴 존중해주는 시아버지에게만 지금처럼 잘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린 얼마 전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진 집을 둘러보더니 저와 남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집이 아주 좋구나. 열심히 버는 만큼 모으기도 잘 모으고 계속 도전을 해나가는 너희가 난 진심으로 자랑스럽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 이대로만 잘 살아다오. 너희가 잘 되는 게 내 노년의 유일한 기쁨이야. 물론 우리 손주 잘 커가는 거 보는 것도 말이다. 작은 놈 내 애를 못 보고 사는 건 아쉽다만 사돈들이 잘 키워주시겠지. 그때 시아버지 말씀처럼 저와 남편은 앞으로 우리 삶을 사랑하며 더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열심히 살아온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말이죠. 부디 저희 아들이 이런 남편과 제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며 자라주었으면 하는 게 우리 부부의 가장 큰 바람이랍니다. 여러분, 물론 배움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교수가 배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직업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배움이 짧고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보다 못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끔 저희 시모나 시동생 동서처럼 그 사실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마치 저와 남편처럼 괜한 무시를 받고 산 분들이 계시다면 제 사연을 듣고 절대 움츠러들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을 존중하고 아껴주면 되니까요. 그럼 우리 모두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